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을 좀 점검해보면 2주차 때 우리가 강의 소개를 했었고요. 2주차의 리터러시의 기본적인 이해, 3주차 윤리, 이번 주차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읽기와 관련된 거고요. 5주차가 이제 읽기의 연장선상에서 리터러시와 문화, 독서 교육, 6주차는 이제 글쓰기. 그러니까 어, 4주차, 5주차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활동 중에서 읽기에 관한 이해와 관한 영역이라면 이해에 관한 영역이라면 6주차는 쓰기, 표현에 관한 영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주차, 5주차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에 관한 영역, 6주차는 쓰기, 표현에 관한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 콘텐츠 발표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으신데, 이제 뭐, 3주차 수업을 다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성공 콘텐츠 발표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다 하셨고, 네. 카톡을 통해서, 또는 백석톡을 통해서, 또는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꼭 해주시고, 어, 제가 이제 뭐 카톡을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개인 연락처를 다 입력해서 뭐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학기까지는 과대 또는 과대가 없어도 그 과에서 한 대표되는 분이 다 이렇게 취합을 해주셨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혀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번도 주신 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업을 이끌어가는 강사 입장에서 조금 뭐 학생들의 참여가 좀 없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또 출석 체크하면 또 많은 분들도 들어주고 계셔서 하여튼 성공 콘텐츠 발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주차 1교시 수업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니까요. 이 리터러시를 어, 이제 어떤 인쇄 매체, 종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리터러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이제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과 이해와 표현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스마트폰이나 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이 부작용,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네, 또 이제 책 읽기, 네, 어떻게, 그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 다음에 책 읽기 영역이니까 책 읽기와 관련지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한 해가 갈수록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어, 좀 우문스러운, 네, 좀 이상한 질문이 돼버리고 있어요. 예. 뭐 당연히 어릴 때부터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먼저 좀 가볍게 재미있는 그림 몇 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 이런 그림 자체가 이미 벌써 한 10년이 넘은 그림이긴 해요. 요거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그 컴퓨터를 과다 사용한 학생들의 어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박하고 그만해라, 맞는다 이렇게 딱 하고 예, 그래서
머리가 긴 것으로 보아서 이제 엄마인 것 같고, 또 이제 부엌칼을 가지고 있죠. 네, 요리를 하는 걸로 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맞는다, 하고 이제 네, 대답된 거죠. 네. 아,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엄마가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엄마를 이렇게 약간 조폭 이런 거에 비유해서 그림을 그렸죠. 두 번째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이러고 싶다. 이제 엄마 목.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엄마 목이 없는 거죠. 엄마 목. 엄마 목이 없고 엄마 목을 잘랐어요. 칼로 잘랐고 그 칼에는 이제 피가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얼굴은 웃고 있죠. 네. 섬뜩하죠. 섬뜩한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단편적인 상황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뭐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생각 같은데 아기가 웃고 있다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잔인하죠.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서 엄마를 바퀴벌레에 비유했죠. 엄마를 바퀴벌레에 비유했다. 그리고 이제 국자가 들고 있으니까 엄마라고 보고 또 이제 인터넷 하고 있는데 거울 반대편 엄마 모습이 보였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다. 네, 이런 그림. 네, 또 이런 그림들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제 아버지의 부재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아버지도 그 아이들의 어떤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좀 적절한 규율을 정해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어,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의 어,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그림도 이런 것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스마트폰이 뇌 발달에 악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정상 뇌파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스마트폰의 중독 뇌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활용도를 보면은 이렇게 옆에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빨간색이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거죠. 55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노란색, 뭐 이렇게 연두색, 파란색, 보라색까지. 25가 되면은 이제 보라색인데 전혀 뭐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 자체가 어떤 외부 물질이 인지를 하게 되면 후두엽이 먼저 그것을 접수를 하기 때문에 후두엽의 활용도는 55까지 가요. 55까지 가는 건 정상적이고 전두엽은 뭐 사고, 언어, 지적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이제 외부의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후두엽과는 달라서 한 40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받는다. 그럼 그게 이제 후두엽에서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은 무조건 후두엽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후두엽은 이제 활용도가 55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전두엽으로 보내서 사고를 하고 언어 체계를 갖춰가지고 다시 후두엽으로 내보내서 이제 다시 내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와 표현이 계속해서 이제 활용도가 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왼쪽의 정상 뇌파는
이해와 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후두엽도 정상적으로 55 정도, 전두엽도 한 40 정도로 정상적으로 지금 뇌파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스마트폰 중독 뇌파는 후두엽은 똑같이 55인데 왼쪽 정상 뇌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두엽의 전두엽 부분에 있어서는 왼쪽의 정상 뇌파와 비교했을 때 그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뇌를 가지고 계속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또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굳어버리면 이 정상 뇌파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고 체계나 언어 인지 처리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그 호주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대만 같은 경우는 만 2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어,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게 24개월이 안 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 호주 같은 경우는 12세. 호주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법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등하교하는 시기에 이어폰을 착용하면 그 자체가 또 불법이에요. 이어폰을 착용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법을 제정해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막는 나라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식당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부모들이 쉽게 아주 틀어주고 있죠. 네. 그뭐 엄마 말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울고 큰 소리로 떼를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 뭐 짧은 시간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엄마가 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비난할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제 자녀를 다 키웠거든요. 두 아이를 키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제 아이를 키운 얘기도 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또 이제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후에 또 내용이 약간 겹칠 수 있어요. 네. 반복해서 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릴 때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똑똑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패드 출시 후, 그런데 아이패드 출시 후 스티브 잡스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기자회견을 다 하고 끝 마지막에 이제 기자가 이제 아주 가볍게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스티브 잡스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기자 놀란 거죠. 네? 잘 모르겠다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 아이들이 15세가 안 돼가지고 15세 이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15세가 넘으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자녀가 15살이 되어서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또 사용하게 했다. 이런 신문 기사 같은 경우,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조카도 제 동생이 조카를 키울 때 얘 똑똑해. 얘가 안 알려줘도 유튜브는 지가 다 찾아서 봐.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죠.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아이태와 조카를 보니까 아주 졸기 직전까지, 네. 그 눈이 막 감기는데도 그 유튜브를 놓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유튜브를 다 알아서 찾아서 보는 건데, 이게 절대 똑똑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이런 각종 디지털 기기를 만들어내는 또 AI를 만들어내는 이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은 전통적 교육 방법으로 지도하는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음, 자녀들은 그런 사립학교 다니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교육을 보내면 그냥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죠. 근데 사립학교를 들면 최소 연간 2천만 원, 보통 2, 3천, 많게는 5, 6천, 또는 뭐, 그, 어, 음, 그 테슬라의 CEO, 네, 테슬라의 CEO가 지금 만든 그 사립학교는 뭐 거의 뭐 1억 1년에 그렇게 별도의 돈이 드는데도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자녀들이 이런 일반적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립학교조차도 미래의 인재 미래에 어울리는 인재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다 자퇴시키고 본인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죠. 네. 에드아스트라라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극소수만 그 학교에 보내고 있었고. 하여튼 이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은 전통적 공법으로 지도하는 사립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별도의 돈을 더 부모가 지불하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립학교 소중고의 공통점은 어,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네. 네. 그들은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릴 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그냥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했고 운영하고 있고 종이책, 종이 노트를 활용하고 있고 검색에는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을 활용하고 있다. 나무로 만든 장난감, 인형, 찰흙, 바느질 도구, 그린우드 교장. 내 안에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데 밖에 컴퓨터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페닌슐라 입학처장 배치 앤더슨이라는 분은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들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학부모 아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학부모들이 비현실적인 얘기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또 키즈폰이라고 해서 유튜브 기능이 차단되거나 또 이제 성인 유튜브는 차단되는 어린 유튜브만 또 되는 뭐 이런 폰도 나오긴 했는데 어, 그게 이제 정말 불가능한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어, 지금 외국에서도 이 전통적인 과거의 교실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교실 환경을 조성해서 과거의 교실로 돌아가는 실제 돌아가는 그런 학교들이 지금 하나씩 다 생겨나고 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어, 이 학교 당국에서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잘못됐죠. 네. 이게 어, 저의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 하나랑 고등학교 3학년 하나인데 저의 아이 얘기를 좀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둘째는 스마트폰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처음 제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디지털 기기 자체가 아예 없었고, 네, 폰도 없었어요. 폰도 없다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어, 폴더폰, 연락,
뭐 그 전까지는 본인 자체도 크게 스마트폰을 계속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그냥 폴더폰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본인도 이제 스마트폰을 아니 폴더폰을 그냥 안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한지 어쩐지.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뭐 갑자기 친구들과 급한 일, 연락할 일이 생겨서 그런지 폴더폰 사달라고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1학년 중간고사 정도 지나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태블릿 PC는 하나 사줬죠.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하나 사주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가 태블릿 PC하고 폴더폰을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불편하다.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사줬죠. 어차피 태블릿 PC 있으면 스마트폰하고 똑같은데 왜 안 사주냐. 근데 이게 태블릿 PC는 그나마 좀 크잖아요. 커서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손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건 이거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미루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들어서는 더 이상은 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있었던 그 그림 봤죠? 그림처럼 뭐 인터넷을 사용하지 마라, 게임을 그만해라,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저는 크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특히 아들하고는. 딸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우리 그 지자체에서 한 어학연수를 이제 뽑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마음을 또 굳게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린 아이를 제가 첫 아이다 보니까 또 멀리 호주까지 혼자 보내다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 카톡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스마트폰 사줬어요. 근데 실제 호주 갈 때는 그 호주 못 가져갔어요. 선생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룸메이트가 그 노트북을 가져가서 노트북을 통해서 내가 카톡을 좀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이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결핍의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참아낼 줄 아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러지 못해서 그 폰을 사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폰 때문에 딸하고는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가끔씩 폰을 새 폰을 사달라. 네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나 아빠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어 내가 사주겠냐. 너는 무조건 다음에 이 폰이 고장나서 새로운 폰을 가지게 된다면 그땐 폴더폰이다.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사주겠다. 그래서 6학년 때 샀던 그 아주 오래된 폰을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쓴 거예요. 거의 나중에 작동도 안 됐죠. 막 그 저장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더 이상 이제 사용이 잘 불가능하다 보니까 전화는 되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도 불편하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폰을 바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폴더폰으로 바꿔줬죠. 물론 그 태블릿 PC는 있었고요. 태블릿 PC는 동영상이 듣는다고 해서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대학교는 뭐 그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들어갔어요. 지방 교대 음, 저희 지역에 있는 교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 제가 원하는 폰을 사줬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원해서 아이폰 사줬어요. 지금 잘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고3인데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코로나가 있었죠. 그 코로나 자가 진단을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 전제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우리 아들은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뭐 엄마 걸로 하고 가든지 집에서 뭐 컴퓨터를 하고 가든지 이랬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근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그 아이한테 핸드폰을 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자꾸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네, 그러면서, 그, 저는 네, 태블릿 PC는 혹시나 사주더라도, 태블릿 PC는 크잖아요. 갖고 다니지 못한다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폴더폰을 사주던지, 부모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신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사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5세, 16세 이런 나이가 어, 고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니까 그러면 이제 뇌가 어느 정도 2차 성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굳게 되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폰이 없는 애가 5명 정도 있었대요. 5명 정도.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중학교 3학년 중강 1학기 중학교 때 찾았는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폰이 없는 아이가 우리 아들이 거의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들도 이제 폴더폰을 사서 이렇게 이제 폰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폰을 사주게 되고 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갖고 왜 갈등을 겪잖아요. 갈등을 겪을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아이들 설득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최대한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부모들이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줬다가 이제 야 너 안 되겠다 이거 펜 쓰지 마라. 그러면 그때는 애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줬다 뺏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가지지 못하도록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부모 폰 주면 돼요. 부모 폰을 주거나 그리고 이제 학교 애들과 연락해야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그럴 때는 폴더폰 사주면 되는 거예요. 폴더폰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문자로 다 연락 사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태블릿 PC를 이용하거나 태블릿 PC도 최대한 늦게 사용이 좋죠. 그래도 컴퓨터보다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컴퓨터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거라서 불편할 뿐이지. 네. 실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을 사주다 보니까 안 사주면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제 자녀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실제 이게 사건인데 15세 이하의 청소년의 어떤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중독의 한 사례인데 미국에서는 키친 셰프 파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키친 셰프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이어트 를 하기 위해서 이제 키친 셰프라는 게 이제 어떤 그릇이죠. 그 유리병 그릇이죠. 거기다 음식을 넣고 그 뚜껑을 닫은 다음에 시간을 조절해 보면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제 열리지 않는 거죠. 어떤 음식을 넣어놓고 제가 이제 닫아버리면 그 시간까지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들이 이 밥 먹는 자리에서 아무 대화도 없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만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핸폰을 다 걷어가지고 이 키친 셰프에 딱 넣어놓은 거죠. 넣어놔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후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반 후에 우리가 식사가 다 맞춰놓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문이 안 열린다. 너희들 날다시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딸아이가 네, 자리를 일어서더만 어디 뒤로 간 거죠. 엄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밥 먹으면 갑자기 뒤에서 한 5분 있다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린 거죠. 봤더니 이제 아이가 그 스마트폰이 없어 버리니까 중독 상태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꺼내려고 한 거죠. 키친 셰프에서. 근데 이제 꺼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이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성인의 정신 체계가 아니니까 거기에 몰두해 버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머니가 엄청나게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중독 사례가 그만큼 크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경우 1996년생 이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됐어요. 96년생 이후 네,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96년생 이전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 이제 96년생 96년생들이 네, 96년도에 중학교가 아니라는 거 아니고 96년도에 출생한 이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었었는데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2011년, 201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자해로 입원하는 사례가 아주 급증했다. 그리고 자살률도 급증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여러 가지로 보는데 어, 하나의 핵심이 그 이런 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 때문에 애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 어, 이런 걸로 어, 지금 원인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스마트폰을 봤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첫 사용은 16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사용을 좀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 좋지 않다. 디지털 사기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 콘텐츠를 보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성공 콘텐츠 너무 긴 것만 보여드려서 학생들이 부담을 갖나 발표한 것 중에서 너무 긴 것만 그래서 성공 콘텐츠 발표 중에 짧은 것도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1교시에 뒤에 붙이던지 아니면 편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2교시에 뒤에 한 두 개를 붙이던지 제가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뒤에 이제 이게 그 성공 콘텐츠 발표 파일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식품 영양학과 경홍주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경운주입니다. 미디어 유튜브 리터러시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성공한 콘텐츠 채널 소개, 성공한 콘텐츠 채널 이유, 개인 채널 컨셉 설정에 제작 목적, 채널 성격, 채널의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성공한 유튜브 채널은 닥터프렌즈입니다. 유튜브 닥터프렌즈는 다른 전공 전문의인 친구 3명이 모여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환자들과 친구 같은 사이로 거듭나기 위해서 닥터프렌즈를 결성했으며 첫 영상 2018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1억 9,307만 7,486회이며 업로드 주기는 주 3회입니다. 제가 알아본 성공한 콘텐츠 분석입니다. 의사 의학 드라마를 본다면 의사가 하는 의학 게임, 의사가 환자가 된다면 의사와 함께 보는 의라는 세포 등 흥미로운 주제로 의학 상식 정보 등을 구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을 게스트로 초대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외 유명한 경연 프로그램인 세바시 경연 참여, 지식 크리에이팅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수많은 영상 참여를 통하여 얼굴을 많이 알렸으며 의학 정보를 알려줄 때는 한없이 진지하지만 그 외의 이야기를 할 때 헐랭 의사들의 모습에 팬들은 영광을
열광을 합니다. 저의 개인 채널 컨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채널명은 경짠 로고입니다. 채널명의 이유는 성이 경씨이며 짠테크의 짠 로고의 말에 따와 경짠 로고라고 지었습니다. 업로드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며 채널 성격은 펑펑 쓰는 돈 걱정을 해결하고 나만의 지출 습관을 정리하여 쓸데없는 지출로 상심하는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특징은 동영상 시간이 짧으며 여러 가지 저축 정보를 알려 맞는 저축을 고를 수 있고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저축 정보들, 절약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경제 관련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유튜브 리터러시 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네, 일단 이거 준비는 2개 하시고 발표를 1개 하시는 건데 네, 일단 1개 하고 1개 발표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 닥터 프렌즈는 처음에 네. 어떻게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접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접하게 된 영상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아시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 후로도 좀 자주 보셨나 봐요? 네, 아, 자주 봤는데 방송이 좀 괜찮았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